자, 일주일 동안 사라졌던 윤석열, 머리를 하고 등장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일단 머리평부터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내려가서 머리도 내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었어. 큰 건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알량한 이제 그 꼼수는 예전에 검찰총장 했던 머리 스타일로 가서 네. 자기가 이제 공정가 이런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내릴 머리도 없고 올릴 머리도 없어서 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만. 네. 아, 저 너무 구구절절한 평을 준비해왔는데 뭐 하고 싶지가 않으네요. 이제 먼저 할 걸. 단념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구구절절하게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뭐 김건희도 윤석열도 왜 이렇게 머리에 집착을 하는가.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김건희도 여기 이렇게 가발 같은 걸 쓴다는 의혹이 지금 있지 않나요? 가채, 흑채. 네, 흑채, 네. 가채. 네, 그래서 머리에 집착을 하나 좀 우습게 느껴졌고 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글을 보니까 히틀러랑 사진을 비교를 해놨는데 맞아요.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머리가 마지막 히틀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던데 약간 히틀러의 그런 어떤 전쟁 광의 본능 그다음에 말로까지 닮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댓글 봤습니다. 저 XX 술 처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머리를 이제 차마 이렇게 네. 손질할 시간을 갖추지 시간이 없었다. 못하고 네. 네, 제 느낌에는 좀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때문에 미국에 가잖아요. 설렌 것 같아요. 사진도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머리 관리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각도로 보면 머리가 또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사무실 근처에 탈모인을 위한 미용실 네. 미용을 너무 잘하는 탈모인을 위한 미용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수유 쪽인데. 저도 알려주시죠. 네. 아, 이 상태 좀 어렵고요. 아, 네. 예, 막 중간 탈모. 네, 아, 네, 중간 알겠습니다. 탈모분들. 네. 윤석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원장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미국한테 도청당해, 뭐 반도체며 전기차며 다 빼앗기게 생겼어. 전세 사기로 청년들은 연이어 죽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비우더니 머리 변신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쇄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라를 엉망으로 네. 해놓고 자기는 머리를 하러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게 전 김건희가 지시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건희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용실 보낸 것 같아요. 머리 좀 심고 오라고. 근데 좀 꼴보기 의문이긴 싫으니까. 했어요. 김건희는 그렇게 멋을 내는데 도대체 자기랑 같이 너무 사는 관리를 안 해주잖아. 배우자는 뭐 저렇게까지 방치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의문이긴 싫어하는 것 했는데 같습니다. 윤석열을. 네. 이왕 다 사라지고 자기가 집권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발언 중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전 정부 1천조입니다. 1천조인가요? 네, 1천조입니다. 아, 네,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전 정부 탓을 이제 시전을 했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국가 채무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천조 원?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최백은 교수님이 매우 이제 많이 다루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근데 채무와 부채는 다른 거잖아요. 국가 부채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을 진 거고 국가 채무는 우리 국가 내에서 국가 내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해 갖고 국민들이 이제 그 채권을 산다거나 그래서 이제 최백은 교수님의 사실 말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국가 채무는 이 안에서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출은 없다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그 국가 채무의 이제 한 63%가 그 개인이 이제 있는 채권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네. 63% 정도 어느 정도는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찾아보니까요. 국가 채무가 윤석열 정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이 안 했잖아요. 네. 그 기간에 제일 많이 증가가 됐대요. 2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지금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진 빚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왜곡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윤석열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재정 건전성이 지금 이 정부에서 왜 악화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짚어보면 저는 부자 감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법인세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에 세금 부과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양도세 같은 거요. 이런 거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내야 할 세금을 깎아서 전체 이러한 조세 정책을 펼치면서 예상되는 줄어드는 세수가 윤석열 집권 기간에만 250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네. 부자 세금을 깎아줘서 우리 줄어드는 재정에서 거. 빠지게 되는 돈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부자 세금을 깎아줘서 악화가 되는 거다. 근데 이걸 마치 국민들에게 돈을 써서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건전하다는 거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더 높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네. 개인 대신에, 그러니까 국민 대신에 빚을 져줘야만 네네. 그게 더 훨씬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국민에게 안 쓰고 1%도 안 되는 부자들에게 썼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최백운 교수님이 많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국가 대신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기 애국자 진짜 네. 우리나라 국민들 애국자신 거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그 이야기도 이제 보니까 그 전세를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금을 사기를 당했으니 다시 또 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 대출을 네. 받아서 원대출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때 돈을 막 뿌렸기 때문에 그 재정적 빚을 진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치상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빚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네. 상승률이.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나는 게 이제 그 얼마씩 돈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 뭐라고 했었죠, 이름을? 돈을 나눠준 게 뭐라고 했었지? 재난지원금. 네네. 이렇게 막 추억 속으로만 가 있어. 그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도 국가에서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개인의 채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더 국내 그 나라 운영이 더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정도 이미 재정이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져도 되는데 그걸 맞습니다. 안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억을 하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완전 가짜 뉴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빚을 져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에 경제위기가 결국 개인들이 파산하면서 부동산이 파산하면서 은행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진 빚을 최소화해주고 국가가 대신 빚을 져주는 바로 그 형태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져야지 네. 국가의 경제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개혁적인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의 이 돈을 보장해주는 것이 전체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가 오히려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다고 기업들이 나라 경제에 투자하거나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윤석열의 이런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국가 채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을 막 쓰는 데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막 펑펑 써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도 좀 날라다 주고 그리고 용산으로 좀 날르고 개별 이권들이 개입하면서 탕진되는 세금들도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사실 감안하면은 이 채무가 증가하는데 윤석열이 1년 동안 기여한 게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과 김건희에게 돈 쓰는 거는 전혀 아깝지가 않으면서 왜 국민들의 재정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까워하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러면서 무한무치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아, 누가 문구 뽑았는지 정말 자르고 싶네요. 자, 다음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사실관계만 간단히 바로 잡고 가면 좋겠어요. 네, 금속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우선 채용 관련된 단협은 적용되지 않아서 사문화된 거다. 이미 10여 년 동안 적용이 되지 않았었던 조항이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시정 조치가 있었나 봐요. 직원 네. 자녀들 채용하는 거. 그것도 지금 이제 협상을 통해서 시정 조치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용세습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조가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것 마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실제 있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댓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자기 자식 공장 노동자 되길 바라는 부모 많지 않다. 산재로 다친 노동자 가욕 부양 차원이나 장기 근무자 회사 기업 보상 차원에서 노사협의로 있었던 제도 같은데 어찌 보면 기업 차원의 나라의 보훈제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큰 비리 있냐? 노조를 기득권으로 몰고 가는 거 경영 세습이나 뿌리 뽑아라. 네. 라는 게 이제 댓글 제가 1, 2를 같이 합쳐서 읽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전에 공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채용해주거나 그 부인을 채용해주는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산재 사망 노동자들에게 어떤 보상 길도 사실 막막한 상황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이 마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행행하는 것처럼 만연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면서 부자들의 경영세습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재 유족 특별 채용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라고 판결이 2020년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장기 근속 근무자의 자녀를 이제 우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이 문제 삼는 이 내용이 2016년도에 박근혜가 집권해서 노동 탄압을 자행했을 당시에 똑같이 전수조사를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2023년에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들어간 거냐라고 살펴봤더니 이미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화되어 있거나 시정 조치가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예정이거나. 그래서 굳이 이걸 다시 꺼내든 것은 노동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노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더 씌우려고 하는 정말 악랄한 의도에서 꺼내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이것도 황당해요. 금속 노동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기득권 세습을 하고 있다고. 아니, 노동자가 되는 게 기득권이에요? 그 립밤 바른 사람 누구죠?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이 고용 승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은 이명희가 경영 세습이죠. 고용이 아니고. 그렇네요. 네. 경영 세습.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 무마시켜주는 것이 검찰이면서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족을 이제 고용하게 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정말 석방시켜준 파렴치합니다. 것부터 해야지. 뭐라고 네.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검찰 고위직 고용 세습이나 중단해라. 그러네요. 네, 검찰총장의 그 고용 세습도 중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네요. 국회의원들이 검사가 되는 것도 이거야말로 기득권 세습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제가 네. 방금 읽어준 댓글의 마지막 문장은 네 마누나나 단속해라. 네. 댓글 3개를 다 읽어드린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촌철살인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같은 모질이들이 그러니까 댓글만 읽어드려도 네. 그 논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네. 댓글 방송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네. 자, 국무회의 내내 미래 세대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미래 세대에 도통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강조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20대가 등을 돌렸고 지금 무당층이 20대 무당층이 많아졌고 내년 총선이고 이대남은 자기 표였는데 결국에는 이들의 다시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진 또 이제 그 거짓말들을
그런 시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20대가 돌아선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486, 586 이렇게 불리우는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운동권 세대, 나에게 적대적이야. 오. 근데 이제 20대는 그동안 나를 지지해주던 우호 세력이라고 봤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돌아서 버리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무의식의 잠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미래 세대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아닐까 싶고 또 하나 생각을 한 거는 지금 만만한 게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자기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떤 돌파구를 삼아야 할 때 청년을 앞세운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강제동원 해법 문제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년 8.1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쇼츠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쇼츠 만들 거는 박수철로. 그러니까 청년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그러니까 떡밥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은 우리 자기 편이 되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욕당한 겁니다. 20대가 지금 60% 부정 지지율이었나요? 63%? 63%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100% 나와야 돼요. 윤석열이 20대들을 너무 모욕하고 폄하하고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제 동생 친구가 지금 20대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정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걔는 진짜 인간 자체가 너무 끔찍해. 김여정 부부장이랑 같은 심정이구나. 그래서 뭔가 끔찍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게 지금 20대의 정서이다. 이 63%는 다만 수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끔찍해하고 있다 윤석열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 윤석열이. 이런 이게 중요해요. 생각합니다.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지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불호에 지금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인간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당선되고 야당이 좀 발목만 안 잡으면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지경일 줄 몰랐다라는 댓글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요. 에이. 그거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지금 명확하게 여론으로 보이거든요. 댓글 여론으로. 네. 그게 생각보다 지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회복 불능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김종인이 뭐 민주당의 이제 뭐 권지웅이란 청년 그리고 뭐 정의당의 유효정 그리고 뭐 조성주. 저기 이준석 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죠? 장혜영 뭐 등 이제 뭐 네. 모았잖아요 이렇게요. 박지원. 박지원. 네. 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솔직히 말하면 수박 청년들이라고 저는 이제 뭐 말하고 싫어하는 싶은데요. 사람들의 모임같이 네. 됐어요. 네. 세 번째 권력이 아니라 세 번째 뭐랄까 또 안 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자극을 해보려고 뭐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뭐 박지원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회복 불능이라고 봅니다. 네네. 아마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다 까먹고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로 낙인시켜가지고 20대들이 그 오해를 하고 네.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싫어서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듣질 않아요. 네. 진짜로. 그 논리적이고 뭐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 그 이미지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네, 윤석열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너무 네. 행복하네요. 맞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20대들 등투부터, 등록금 투쟁부터. 반값 등록금 화이팅! 등투가 뭐예요? 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등록금 투쟁부터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김건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최근에 매일 일정을 잡고 이제 활동 중입니다. 뭐 여러 곳을 갔습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하나는 그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나가지고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개식용을 정부 임기 안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대택 회장님이
그 페북에 올린 거 보셨어요? 아니 뭐 아직 못 못 봤습니다. 봤습니다. 최은순 장모 있잖아요. 김건희 엄마. 자기가 최은순을 만날 때 매번 이 보신탕집에 가가지고 걔를 먹었는데 봤어요. 걔를 먹었는데 엄마랑 딸은 식성이 다른 거냐 뭐 이런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안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두 발언이 논란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평 먼저 하면 너무 나댄다. 진짜 나대는 게 뭐 본능인 거니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선출한 민간인이에요. 권력의 배우자일 뿐인 건데 이제 의전상 배우자로서 예우도 해주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가 언급한 이런 사안들은 정치적 입장을 지시하거나 정책적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구는 거. 그걸 저희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는 지금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끝이신가요? 하여튼 너무 그렇죠. 뭐 국정농단이고 이제 법을 넘어선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정치 행보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왜 저럴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생각났어요.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되게 들떠 있고 설레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사진을 각도를 맞출까 이런 것들 아마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회계망측한 짓들을 하고 다닌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일보를 봤었거든요. 동아일보 이제 사설을 읽고 소감을 쓰는 게 정치 그 수업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아일보 사설 보면 제가 잘 모르니까 동아일보 사설 보고 바로 똑같은 논조로 제가 이제 북한을 까고 노조는 다 없어야 되고 미국은 최고고 막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납북자, 억류자 가족분들을 만나서 뭐 그 나름의 억울한 사연들을 막 들었겠죠. 그냥 긍정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반응하는 거 있죠. 노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고 네. 언급하면 위험한 겁니다.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정치적 논란이 일어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는 아무 말이나 한 거다. 그리고 개식용을 정부 임기 안에 종식하도록 하겠다. 임기가 자기 임기예요? 그걸 뭐 임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노름을 하고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임기라는 표현, 그걸 영부인이 하기에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네. 내 남편 임기 중에 해결할게 이건데 아니 그런 표현을 누가 합니까? 내 남편이 대통령인데.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납치 문제에 강하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것이 뭐 남북 관계에도 심각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납북자 문제라고 소위 하는 걸 들먹이는 쪽이 일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이 계속 납북자 문제 해결해야 뭐 관계 정상화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운운한다든지 하는데 김건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일본의 인식과도 사실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윤석열을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김건희는. 걔는 바보야, 바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 같아요.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발언들을 막 뱉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이런 좀 불편한 감정이 비춰지는 네. 최근 일정들이었지 않았나 보란 싶습니다. 듯이 일정을 소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망했네요, 망했어. 네. 진짜 이 큰일 부분은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윤석열보다 김건희에 대한 어떤 혐오, 인간 혐오 이런 좀 증세를 보이는 게 20대들이 더 심하거든요. 네. 20대들 응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